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 이 네. 원칙을 바탕으로 최종적으로는 비트코인의 그 많은 가치를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번 반감기 동안은 계단식 우상향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2028년 다음 반감기까지는 가능하면 팔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 소중한 노동력을 어딘가에 한 곳에만 저장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다른 스마트 컨트랙트 프로젝트보다는 비트코인을 저장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다 매도하고 비트코인으로 지금은 100% 보유하고 있다. 신생 자산의 투자 기회는 사실 일생일 때 한 번 오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 비트코인이 지금 원화 기준으로 1억 가 있지만 아직 저는 여전히 초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모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정길입니다. 오늘은 봉천동의 현인 봉현이 형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봉천동의 현인 봉현이 형이라는 필명으로 온라인에서 유튜브랑 제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고요. 본업은 10년차 직장인이로습니다. 그리고 제 투자는 이제 월급을 가지고 매도 없이 적립식으로 우량한 자산을 모아가는 그런 투자를 계속해 가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비트코인 투자로 제가 처음 봉현이 형을 알게 됐거든요. 네. 비트코인을 처음 투자하게 된 계기를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 비트코인이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던 건 이제 2013년도 기숙사에서 들었었는데 그냥 넘어갔던 기억이 있고요. 실제로 유의미하게 들었던 건 이제 2016년도에 매일경제에서 진행하는 세계 지식 포럼이라는 행사에서 원래는 비트코인 관련된 행사가 아니었고 그 한국의 청년들이 다 대기업으로만 몰리고 공무원으로만 몰리고 그 스타트업 생태계가 좋지 않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조언하는 어떤 강연 자리였는데 마지막 이제 행사가 끝나고 그 청중들한테 질문을 받았었는데 그때 참석했던 LG화학 과장님께서 당신들이 실리콘밸리에서 왔으니까 지금 유망한 종목 하나만 좀 찍어달라. 이제 주식 종목 추천을 이제 부탁을 드렸었어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거기서 이제 뭐 대체육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었고 우버도 그때 아마 비상장이었는데 이야기 나왔었고 뭐 테슬라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그 연사 중에 한 분이 마지막에 비트코인이라는 게 있는데 본인이 봤을 때는 뭐 5에서 6년 안으로 10만 불까지 갈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셨었고 그때 당시 환율로 대략 1억이 조금 넘었었거든요. 처음에는 뭐지 싶었는데 아무리 그 생각을 해봐도 저 자리에서 강연을 하는 사람과 저랑 비교했을 때 확률적으로 저 사람이 더 똑똑할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이룬 객관적인 성취를 비교했을 때. 그래서 그때 관심을 갖고 좀 공부를 하게 됐고 제가 신입사원 때 사실 중동 지역으로 이제 수출하는 업무를 담당했었는데 마침 그때 같이 카운터파트 업무를 하던 이제 저희 계열사 쪽 다른 회사 그 담당자 과장님께서도 그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계셔가지고 그때 사실 조금 일찍 남들보다 투자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럼 처음 투자를 시작하신 게 2016년이었네요. 제 기억이 맞다면 계좌는 16년도에 만들었는데 실제로 매수 버튼을 처음 눌렀던 거는 2017년도 초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럼 처음 매수하신 게 2017년이었네요. 2017년 한 2, 3월 정도였고 비트코인이 300만 원이 안 됐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때는 그럼 비트코인을 사셨던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제 그때 당시는 1세대 코인, 2세대 코인, 3세대 코인이라고 해가지고 비트, 이더, 이제 그 당시에 에이다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리플 이렇게 3개가 좀 4개가 좀 유명했었는데 그 4개를 골고루 샀던 것 같아요. 비슷한 비율로? 그 솔직히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리플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야, 그럼 2017년 2, 3월 정도였다면 제가 알기로 12월까지 어마어마하게 올랐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때 제 기억에 300만 원 하던 게 한 2천만 원까지 갔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 2,600, 한 500 정도까지도 갔었어요. 그럼 수익이 어마어마했을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이제 수익률은 높았었는데 이제 제가 나이가 어렸고 사회 초년생이다 보니까 시드가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대략 제가 한 6, 700만 원을 넣었었는데 그게 뭐 이렇게 중간에 사고 팔고 해가지고 한 6, 7천만 원까지는 갔었던 것 같고 1억 가까이는 갔던 것 같아요. 야, 그럼 그때 당시에 뭐 30살 안팎이었잖아요. 26살이었어요. 26? 그때 당시에 그 돈이 어마어마한 돈인데. 저는 강남 아파트 살 줄 알았어요. 그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박상기의 난을 그대로 맞으신 거 아니에요? 그것도 맞았는데 이제 제가 그때 너무 어려가지고 욕심이 되게 많았었거든요. 그러니까 욕망을 주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 고점일 때 4개 정도 들어갔던 코인을 다 팔고 이제 더 리스크가 있는 이제 뭐 만배
뭐 2만 배 오르는 자발투로. 네, 그 당시에는 우량한 알트였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잡 알트였죠. 그래서 뭐 자율주행 코인 네. 그리고 제가 중동 담당자였다 보니까 네. 할랄에 대한 거 관심이 좀 있어서 네. 이제 그때 할랄 코인도 있었거든요. 이제 그런 이제 우량한 잡코인에 투자했다가 네. 이제 마이너스 99%로 완전히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업비트가 없을 때 아니에요? 저는 업비트 안 했었고 네. 빗썸을 했었고 빗썸에서. 그리고 그 당시에도 빗썸에서 이제 해외 거래소 캐나다 거래소 쪽으로 보내가지고 네. 이제 뭐 거래하고 뭐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었는데 ICO도 하고 그랬었는데 네. 제 기억이 맞다면 그때 캐나다 거래소가 막 하루 만에 중국 자본에 인수가 돼가지고 인터페이스가 영어에서 중국어로 다 바뀐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비트코인 잘못 보내고 뭐 이랬던 경험도 있고 네. 되게 우여곡절이 많았었습니다 그때. 초창기 그땐 그랬지 얘기네요. 네. 네. 그 막 비트코인 전송하는데도 그때 막 한 3일씩 걸린 적도 있었어요. 그 너무 이제 그 전송 수요가 많아가지고 그때 폭주해가지고 네네. 한 번 보내는데 3일 걸렸다고. 네, 3일 4일 걸린 적도 있었어요. 제 야, 기억이 맞다면. 어마어마하네요. 네. 2022년 막 이럴 때도 솔라나 되게 많이 뻗었잖아요. 네네네. 그때도 막 2, 3일 걸리고 막 그랬어요. 솔라나가요? 네. 솔라나는 뻑 하면 뻗으니까 아, 요즘엔 좀 덜한 것 같은데 네. 뭐 비트코인과 알트코인, 그러니까 코인 투자를 하다가 네. 그래 비트코인 쪽으로 방향성을 이렇게 확고하게 잡으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 계기가 있었나요? 사실 저는 이제 비트코인에만 투자한다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그 투자 원칙에 해당되는 자산을 모아간다. 그리고 그 투자 원칙이 뭘까요? 제가 이제 그 앞서서 코인 투자로도 수익을 받다가 실패를 했고, 네. 그리고 그 전에 테마주 이제 반기문 테마주 했다가도 한번 크게 네. 해서 한 4년 정도 직장을 다녔을 때 모은 돈이 거의 없었었는데요. 그 투자했던 실패 경험을 돌아보니까 네. 일단 원칙이랑 철학이 없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어떤 시대에도 어떤 상황에서도 통하는 단 하나의 원칙을 찾아보자라고 생각해가지고 이제 책도 읽고 고민하면서 그리고 실패했던 경험을 복귀해가지고 만든 게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 다시요. 그러니까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제한적인 자산의 가치는 상승한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제가 살아가야 되는 앞으로 10년 동안 더 많이 수요가 늘어나고 더 공급이 제한적인 거를 찾자라는 생각을 했었고 뭐 그러다 보니까 미국 주식도 했었고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까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는 비트코인에 그 많은 가치를 저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투자 원칙이 있다는 게 정말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투자 원칙이 대부분 투자자분들이 없거든요. 네, 그냥 없어요. 아예 없거든요. 네. 우리가 흔히 뭐 주식 투자하고 막 하는 걸 보면 누가 뭐 좋다 하던데 뭐 이렇게 유튜브에서 보면은 네. 이게 좀 일부 사고 또 네. 누가 뭐 좋다 하면 또 사고 네. 그냥 백화점이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가 나 있어서 손절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늘 네. 그런 고민의 연속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게 다 원칙이 없는 투자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원칙이 없으면 어떤 대외적인 변화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지만 음. 다음 투자에서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항상 불안한 그 어떤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제가 이제 느껴가지고 네. 제가 실제로 투자로도 벌어도 보고 잃어도 보고 하다 보니까 네. 그러면 좀 흔들리지 않는 원칙을 잡아보자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런 원칙을 가지고 그 원칙에 맞는 자산을 사게 된 거고, 사게 됐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투자를 뭐 하루 이틀 할 게 아니잖아요. 네네. 뭐 몇십 년 계속 평생 함께 하는 게 투자인데 네, 맞습니다. 저는 투자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거든요. 네네. 내가 마음이 너무 불안한 투자를 하면은 마음이 되게 심란하고 네,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말씀하셨듯이 수요가 지속되고 공급이 제한적인 자산의 가치는 상승하다는 믿음이 있으면 네.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런 자산을 찾았다면 가격이 떨어져도 네. 사실상 제가 봤을 때 부자는 하락장에 탄생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정답이네. 위기에 탄생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사실 2천만 원에 사는 게 1억에 사는 것보다 더 이제 리스크는 낮은 투자인데 네. 사실상 그 가격이 낮아지는 것 자체를 사람들은 리스크라고 인식해서 그 기회를 보기 어려운데 그런 원칙이 있었기 때문에 저도 계속 꾸준히 매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딱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비트코인에 좀 확신을 갖고 집중적으로 매수한 시기가 언제인 거예요? 그 비트코인을 계속 2019년도부터는 들고 있었는데 네. 사실 그때는
비중이 높진 않았었어요. 높지 않았던 이유는 이 자산이 좋다라는 확신은 있었지만 네. 제가 좋다라고 생각하더라도 그 대중이 또는 사회가 이거를 허용하지 않으면 그 제가 생각한 미래가 좀 많이 늦춰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비트코인 비중은 사실 한 개 정도만 계속 유지를 한 채로 투자를 진행했었고 이제 주식으로 조금 2020년도부터 제가 배터리 종목을 조금 남들보다 일찍 투자를 해가지고 네, 좀 성과가 좋았었는데 이제 그렇게 하고 2022년도인가요? 그때 말 정도에 네. 사실 금리가 계속해서 이제 오르면서 네네. 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안 좋았었잖아요. 자이언트 스텝 막 계속하고. 네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아예 또 팔지 않았었기 때문에 늘어났던 자산이 또 많이 쪼그라들었었는데 이제 그때 기준으로 다시 리밸런싱을 한번 해보자라고 생각을 했었고 앞으로 10년 동안 2023년 1월 또는 2022년 12월 기준으로 앞으로 10년 동안 어떤 게 더 유망한지라고 고민을 했을 때 네.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이랑 이제 인공지능 관련된 주식들이 좋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좀 포트폴리오를 다시 분산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또 지금은 성과가 좋은 편입니다. 네. 근데 제가 듣기로 네. 가족분들도 네. 비트코인 쪽에 이렇게 다 투자하고 계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솔직히 저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한테 투자 권유를 잘 못하거든요. 네네네. 또 AS까지 해줘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주변 분들에게 뭐 직장의 동료분들이나 뭐 네. 가족분들한테도 다 추천을 해주신 거예요? 네, 그 제가 블로그를 사실 처음 시작했던 건 저는 원래 블로그나 글쓰기나 이런 걸 했던 상상조차 하지 않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었는데 네네. 그 코로나 때 투자의 중요성이랑 이제 우량자산 그리고 정식 투자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서 전화로 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제 블로그를 써서 공유했던 게 이제 그렇게 커졌던 거고요. 저는 실제로 비트코인도 저희 팀원들을 많이 갖고 있고요. 저희 가족들한테도 이제 권유를 하고 계속 설득을 하고 이제 단톡방을 만들어서 뭐 이렇게 좀 똑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가르쳐 주면서 했었는데 이렇게 했었던 이유는 저는 저 개인적으로 저희 회사를 좋아하고 제 회사 동료들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네. 이분들이 제가 봤을 때는 비트코인을 선택하지 않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이제 힘들어질 건데 네.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동료 의식 때문에 이제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인데 뭔가 저만 이렇게 확 잘 되는 게 또 약간은 모르겠어요. 저는 좀 그런 생각이 좀 있었어가지고 전도를 네. 했었던 것 같아요. 야, 네. 이게 되게 주변에 꼭 필요한 사람이네요. 저희 부장님도 사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얼마 전에. 너무 좋은데요. 어머니도 사셨어요? 어머니는 사실 네. 업비트 계좌는 만들어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 하셔가지고 그 MSTR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랑 마이크로스트래티지. 네, 네. 코인베이스를 사드렸는데 그게 사실 비트코인 현물보다는 지금 수익률이 더 좋은 상태예요. 레버리지 느낌이 있어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네, 네. 지금 인플레이션 해칭 기준으로는 더 잘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게 초보분들이 우리 영상들을 많이 보시거든요, 사실. 네네네. 초보 이제 비트코이너 분들 네. 좀 드리고 싶은 팁이나 조언이 있다면. 일단은 이 물리적인 실체가 없는 자산이 가치를 갖는 현상이 처음이라서 네.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아직은 확신이 많이 없으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현상을 완전히 이해하고 투자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우선은 소액이라도 계속 투자를 하면서 시장에 계속 참여하시면서 그 본인이 확신이 드는 만큼 더 비중을 실어서 투자하시면 될 것 같다. 이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공부가 된 만큼 매수가 가능하고 또 그만큼 오래 지킬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공부하면서 모아간다 이런 네. 생각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다 하고 투자를 시작하면 조금 늦는 것 같고 자전거 타듯이 네. 우리가 자전거 이론을 공부하고 나서 다 끝난 다음에 딱 타는다고 해서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니잖아요. 네, 실전에서 배워야 되니까.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넘어지면 어쩔 수 없고 우리가 예적금을 하면은 어쨌든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니까 네. 네, 그게 정답이 아니란 걸 깨달았다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럼 좋은 투자를 해야 되고 그 투자 중에서도 더 좋은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세상에서 더 많은 수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자산에 투자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되게 어렵잖아요. 그걸 뭐 깊이 있게 이해하는 사람이 뭐 사실 얼마나 되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비트코인을 그냥 전기같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전기. 우리가 전기의 원리, 뭐 지금 카메라, 조명 이런 원리, 작동 원리 몰라도 우리 잘 네. 쓰잖아요. 네, 비트코인도 그냥 가치 저장 가치, 뭐 전송하는 뭐 화폐 가치 그냥 네. 이런 그냥 사용 가치로 생각을 네. 해도 충분한 것 같아요.
네, 이게 아마 그 기반 기술을 하나하나 공부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고, 맞아요. 그거 공부하지 않은 채로 이제 차트만 보고 투자하다가 실패하시는 분도 많은데, 네. 우선은 이 현상 자체를 좀 관찰해보고, 네. 또 이게 어쨌든 없어지지 않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기술적으로 자체 검증은 안 되지만 이제 검증 가능한 사람들이 2,100만 개로 희소하고 유한하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공부하시면서 또 투자부터 하시고 그다음에 공부를 조금 더 하시면 한 2년 정도 제가 봤을 때 공부하면 꾸준히 시장을 지켜보고 공부하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사실은 저도 문과 출신이고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네. 낯선 거지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낯설고 이제 개념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네. 지금 그렇게 익숙해져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앞서서 투자를 하고 성과를 내려면 이제 전 불확실성 속에 항상 기회가 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모두가 아는 거 말고 잘 모르는데 뭔가 있는 것 같은 그런데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게 비트코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두가 비트코인을 잘 이해하는 그때가 오면 지금 이 가격은 아닐 것 같아요. 네, 기회는 사라져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네네. 비트코인을 투자할 때 가장 좋은 매수 전략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네. 제가 뭐 비트코인을 가장 싸게 산 사람은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매수 전략을 가르쳐 드리긴 어려울 것 같고.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네. 그냥 제가 하는 방법을 공유 드리면 저는 그냥 월급이 생기면 그냥 바로 사고요. 그냥 월급 들어온 걸 다 산다고요? 지금 기준으로는 다 사고 있고요. 지금도 사고 계세요? 지난주에도 샀고 어제도 이야. 샀습니다. 근데 월급이다 보니까 한 번에 네. 목돈을 넣는 게 아니라서 네. 이제 꾸준히 매수를 하는데 이제 제가 매수한 단가보다 많이 떨어지면 네. 더 많이 매수를 합니다. 오. 네, 그냥 그 전략이 이게 DCA라고도 볼 수 있는데 네. 그냥 진짜로 계속 사고 있어요. 그래서 평단보다 떨어지면 이제 네. 주말에 아르바이트를 해가지고 또 사고 그다음에 지난번에 최근에 이제 1억 깨지고 8,800까지 갔었잖아요. 네. 그때는 연금저축펀드 깨가지고 또 샀습니다. 이야, 연금저축 펀드까지 깨서 샀다고요? 네네, 세액공제 받았던 거 다 뱉어내고 이제 그 어. 돈으로 비트코인을 또 추가 매수하고요. 그런 식으로 우선 잘 찾아보면 이게 현금을 가용할 수 있는 것들이 이제 궁하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집에서 뭐 당장 물건 팔고 뭐 이런 거. 그건 진작 다 팔아가지고 집에 물건이 없어요. 네. 미니멀도 하고. 강제로 미니멀 하게 됐어요. 어. 하락장이 길어지니까 네. 그때는 더 이상 팔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있는 것 중에서 시장성이 있는 것들은 다 팔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네.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일단 다 샀으니까 현금이 없잖아요. 네네네. 그럼 생활은 어떻게 해요? 그 월급이 있으니까 네. 생활비는 월급으로 커버가 좀 되고 빼놓고? 네. 남은 것들에 대해서 다 투자하고 사실 네. 저는 대출을 좀 활용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이제 샀던 편이라서 네. 제가 사실 지금 거의 직장 생활 10년이고 뭐 이 적립식 우량자산 투자를 한 6, 7년이라고 봤을 때 돌아보면 사실 제가 그 월급쟁이가 부모님 도움 없이 월에 100만 원, 150만 원을 적립식으로 투자해서는 네. 사실상 단기간에 어떤 좋은 성과를 내는 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걸 저는 그때 깨닫고 있었고 네. 그 원칙을 세웠을 때 10년 단위로 우리 전 세계 경제 붐버스트 현상이 일어나는 걸 이제 관찰해보고 네. 그러면 평소에는 월급으로 100% 투자를 하되 어떤 그 자산 시장이 붕괴되는 시점이 오면 꼭 그 제가 평소에 잘 쌓아놨던 신용도를 활용해서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야겠다라고 원래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요. 네. 그거를 이제 코로나 때랑 그리고 최근에 이제 작년에 실행을 하면서 사실 또 성과를 많이 낼 수 있었습니다. 그럼 대출을 받은 시점이 몇 년도쯤인 거예요? 2020년도 그 3월 달에 한창 진짜 코로나. 네네. 그 코로나 직전에 2019년 12월부터 한 2월 요 사이에 이미 현금이 100% 다 들어가 있는 상태였었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자산 시장이 붕괴가 돼서 바닥은 제가 못 맞췄고요. 그 바닥으로 내려갈 때까지 그리고 반등할 때까지 이제 대출을 받아서 매수를 했었고 그때 매수한 거는 주식인가요? 비트코인인가요? 주식이랑 비트코인 둘 다 있는데 둘 다 사셨어요? 미국 주식 비중이 사실 좀 높았어요. 비트코인은 정말 소액으로 그냥 월에 한 50만 원 이렇게 네. 30만 원 정도 그 당시에는 그 정도만 매수했었고 네. 그리고 비트코인이 먼저 반등하지도 않았었어요 그때. 맞죠. 미국 성장주가 먼저 반등했어가지고 네. 미국 주식 위주로 사실 많이 샀었고 그리고 그때 이제 배민 커넥트 같은 거 제가 블로그를 이렇게 하기 좀 전이었고 책도 안 썼을 때였거든요. 네. 그래서 배달의 민족 그때 그 코로나로 비대면 이런 게 좀 활성화되면서 네. 그 돈을 좀 많이 줬었어요. 한 시간에 한 15,000원 이렇게 줘가지고 배민 이렇게 파트너스인가? 뭐 이렇게 배민 라이더인가? 그 배민 라이더인데 네. 라이더 말고 그 부업으로 하는 걸어 다니는 거 뭐라 그러더라?
배민 커넥트로도 제가 기억하는데 배민 커넥트 로드. 배민 커넥트. 배민 커넥트. 네, 그거 해서 이제 퇴근하고 네. 제가 그때는 그 봉천동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기 원룸촌이 많아가지고 네. 퇴근하고 이제 그거 배달하고 그 배달에서 돈을 모은 걸로 또 주식과 코인 사고 이렇게 한 거예요. 네, 그리고 그거를 이제 블로그에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트래픽이 발생하면서 그러면서 제가 샀던 종목들이 사실 많이 올랐었어요. 그때 다 올랐었잖아요. 사실은 제가 네. 찍은 것만 오른 건 아니고 네. 시장이 좋아서 다 올랐었는데 그거 이제 보면서 출판사에서 출간 제안이 와가지고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첫 번째 네. 그 나는 월급날 주식을 산다 그거 쓰게 된 겁니다. 이야, 근데 너무 좋았네요. 그때 뭐 전략이나 대출 받은 시점이나 뭐 네네. 그냥 거의 미래에서 온 수준으로 맞췄는데요. 그 코로나를 예측해서 그랬던 건 아니고 옛날에 저희 부장님께서 네. 그 IMF 때 투자 안 한 거 그리고 리먼 사태 때 투자 안 한 거를 후회한다고. 회식 때 이제 계속 말씀하셨고 네. 그때 이제 따님이 공부하느라 재수하느라 그 월급을 다 넣고 있어서 못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서 네. 그럼 보통 10년 단위로 한 번의 기회가 오는데 그때가 오면 저는 과감하게 그리고 또 제가 회사도 신용도가 높다 보니까 네. 낮은 금리로 대출을 끌었을 수가 있었고 그때 제가 한 2억 가까이 빌릴 수 있었는데 와. 이자가 1.5%가 안 됐었거든요. 대박이네요. 네, 그래가지고 그 1.5%안 되는 이자를 내고 그때 코로나 때 뭐 SK텔레콤 같은 거 그 당시 분할하기 전에 네. 20만 원대에서 11만 원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그때 사면 배당 수익률이 거의 8%가 넘었었어요. 오, 네. 그리고 엑스모빌 같은 경우도 그때 전 세계 라인 다 멈춘다고 하면서 엑스모빌도 엄청 떨어졌는데 네. 뭐 그런 식으로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SK텔레콤, 삼성전자, 네. 일단 배터리 관련 종목 이렇게 매수하면서 그때 계산을 했을 때는 아무리 코로나가 2년, 3년 이어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핸드폰을 안 쓰는 것도 아니고 네. 뭐 노트북을 안 쓰는 것도 아니고 그런 좀 상식적인 판단을 해가지고 낮은 금리로 조달해서 그 배당률이 더 높은 걸 사면 배당으로 이자를 갚고도 남아서 남은 걸로 배당 그 주식을 더 살 수 있으니까 네. 직장을 잃지만 않는다면 이거는 손해 보는 선택은 아니다라고 저는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렇게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두렵지만 냉정하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가장 안전한 상태죠. 어떻게 네, 맞습니다. 보면. 네. 네. 그럴 때 투자를 하셨군요. 네. 그럼 또 이 방송을 보시면 지금 그러면 대출 받아서 비트코인 사는 건 어떠냐 이런 생각을 분명히 또 하실 거거든요. 네, 그러실 것 그런 같아요. 분들께 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그 대출이라는 건 불이랑 똑같아가지고 누가 네. 쓰느냐에 따라서 요리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집에 불을 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솔직히 충분히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인간 지표라고 하잖아요. 시장 지표. 네. 그 분위기가 안 좋을 때 보통 대출을 내는 편이라서 저는 지금 대출을 내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보수적으로 좀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지만 뭐 혹시라도 뭐 본인이 정말 신용도가 높고 뭐 정말 뭐 사금융을 통해서라도 낮은 금리로 조달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그리고 정말 장기간 투자를 할 자신이 있으시다고 하면은 뭐 어떤 상황에서는 어떤 사람한테는 여전히 좋은 옵션이 될 수도 있다. 하지만 그 충분히 고민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사실 레버리지를 끌어다가 투자하는 때는 위기가 닥쳤을 때 그럴 때가 적절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미 저점이 한 2천만 원인데 1억 됐다는 것 자체가 한 400%가 오른 거잖아요. 네. 그 시점에 대출 받아서 산다는 것 자체가 솔직히 공부가 안 돼 있다는 뜻이잖아요. 네. 그럼 인정하고 너무 위험하게는 투자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인 저도 생각으로. 똑같은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음에 혹시나 남들이 또 공포에 엄습했을 때 그때 네. 그런 좀 용기를 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 제 채널이 부동산 채널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돈이 좀 많이 있으셨나 봐요. 아, 네. 예, 저번에 조사한 적이 있는데 뭐 1개 넘게 모으고 계신 분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아, 그리고 저희 고래동 공부 사이트 보면 1비트 이상 모으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봤어요. 네, 장난 아니죠. 부러워요. 네, 많이 모으신 분 막 67개 막 이렇거든요. 네.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어떻게 향후에 전략을 짤 것인가, 매수는 이제 어느 정도 돼 있으니까 네. 그런 분들께 좀 매도 전략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그 비트코인은 장기간 우상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 매도 시점은 우리가 사람마다 시간 선호도도 좀 다르고 네. 타임라인이 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그냥 비트코인을 팔아서라도 뭔가 좀 가치 있는 일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그냥 그 시점에 팔아서 쓰시면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만약에 뭐 단기간에 뭐 2, 3년 이렇게 뭐 가격 전망이나 이런 거를 네. 만약에 좀 궁금하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뭐 가격 전망을 사실 저는 못 한다라는 게 이제 저의 솔직한 생각이거든요. 네. 네.
왜냐면 제가 이제 뭐 회사에 있으면서 뭐 환율이나 이런 지표 같은 것들을 정말 그 예측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도 했었고 네. 그 외주를 준 적도 있었고 그 경제학 박사들 모아놓고 한 적도 있는데 네. 거의 다 틀렸어요. 그러니까 단기도 틀렸고 중기도 틀렸고 장기도 다 틀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때 제가 느꼈던 생각은 이걸 예측하는 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 물론 이제 기업에서는 그런 상황에 따라서 시나리오를 짜야 되기 때문에 네. 그 기준점으로서 필요하긴 하거든요. 네. 근데 네. 그만큼 미래를 예측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 이번 반감기 동안은 제가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의 펀더멘털이 완전히 바뀌는 구간이기 때문에 계단식 우상향을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2028년 다음 반감기까지는 가능하시면 만약에 본인이 팔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체력이 있다고 하시면 사고 팔고 하는 것보다는 그 지금 수요가 개인이나 어떤 VC 소형 VC에서 뭐 기관 국가 단위로 넘어가는 이 펀더멘털이 완전히 체질이 바뀌는 이 구간은 가능하면 팔지 않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봉현이 형도 앞으로 지금부터 2028년까지는 계속 매수를 할 생각이세요? 아니면 그냥 홀드 할 생각이세요? 저는 사실 제가 원하는 물량만큼은 비트코인은 작년에 이미 다 모아놨기 때문에 네. 아마 추가로 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현금 흐름 자체가 직장인이니까 네. 뭐 월에 100만 원 정도라서 그게 유의미하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개인적으로 그래도 돈이 만약에 여분이 생긴다면 저는 비트코인을 계속 매수할 것 같고요. 매도는 한 2028년 그러니까 지금 반감기 말고 네. 그 다음 반감기 그냥 저는 일부러 기준을 그렇게 정했거든요. 네. 그 정도가 되면 이제 매년 제가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을 조금씩 팔더라도 죽을 때까지 다 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정도 갖고 있고요. 이미 비트코인 67개이신 분은 하나 파셔가지고 네. 그냥 조금 뭐 맛있는 것도 드시고 여행도 다니시고 네. 네, 그러시면 좋을 것 같고 공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러니까 한 개 정도 있다. 네. 지금 현 시점에 한 개 네. 정도 있다. 그 뭐 자가도 있고 네네네. 비트코인 한 개가 있다. 네. 그러면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까요? 뭐 개인적으로 이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생각이나 자세나 목표에 따라서 더 다를 것 같지만 네. 개인적으로 한 개는 당장 이게 비트코인이 10배가 올라도 네. 사실 뭐 인생이 크게 바뀌는 금액은 아니고 이게 반토막이 나도 뭔가 그렇게 인생이 또 바뀌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한 개 정도 갖고 계신 분들은 한 적어도 20년 정도, 10년 정도 좀 장기간 보시고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묻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 뭐 추가 매수할 수 있으면 더 추가 매수하시면 좋겠지만 네, 한 개 정도 갖고 계시는 분들은 그냥 뭐 2, 3년 내에 많이 올라봤자 한 5배 아닐까요? 네. 네, 그렇다면 조금 더 길게 가져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개 정도 갖고 계신 분은 한 20년 정도 보고 그냥 네. 꾸준히 가져가는 게 가장 좋을 것 같다. 네, 노후 준비라고 생각하고 가져가시는 게 가장 이 투자의 수익률을 온전히 끌고 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네. 만약에 사고 팔고 그거 가능하시지 않은 상태라고 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비트코인을 이렇게 안전하게 보관하셔서 20년 정도 뒤에 노후 자금이라고 생각하시고 쓰시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조언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이번 사이클에서 네. 그러니까 올해 24년, 내년까지 해서 25년, 네. 올해 고점이 올지 내년에 고점이 올지 모르겠지만 네. 고점은 올해나 내년에 얼마 정도로 개인적으로 그냥 보고 계신지 뭐 예측은 어차피 어렵지만 네, 어렵지만 네. 그냥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리면 네. 저는 계단식 우상향을 통해서 네. 올해 말 그리고 내년 말 정도까지는 한 2, 3억까지는 충분히 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거에 네. 대한 근거는 이제 기존에 있던 어떤 개인이나 VC 중심의 투자 자산에서 네. 이제 국가랑 기업 단위로 이제 클래스가 바뀌고 있는 구간이라서 아마 그 정도는 조심스럽게 예측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럼 한 4년 정도 더 지나서 한 네. 2028년 정도 된다. 네. 그러면 얼마까지 이렇게 보고 계세요? 뭐 현재 화폐 가치 기준으로 뭐 네. 매년 뭐 한 7, 8%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네. 그 외에 같은 이제 앞으로 5년 동안 뭐 미국이든 아니면 뭐 다른 여러 나라들 일본의 연기금이든 네. 뭐 홍콩 ETF든 뭐 그 외에도 중동 구프 펀드나 또 그 외에도 다른 어떤 법인이나 기관들에서 이제 투자 수요가 들어온다고 하면 네. 뭐 개인적인 전망과 바람을 같이 말씀드리면 2028년 다음 반감기, 그러니까 다다음 반감기겠죠. 아직 네. 반감기가 안 왔으니까 2028년 말 정도에는 뭐 원화 기준으로는 환율이 지금이랑 유지된다고 가정했을 때 5에서 10억 정도는 갈 수 있지 않을까. 그 정도 5억에서 생각하고 10억 있습니다. 정도. 네네. 네. 아, 되게 가슴이 설레입니다. 다만 그때까지 저는 환율이 계속해서 네.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도 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환율이 그러니까 달러 가치 대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그 네. 이상도 갈 수 있을 네네네. 것 같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일본의 연기금이 어마어마한 규모잖아요. 네네. 제가 듣기로 뭐 2,000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네네. 네, 일본 연기금에서 네. 비트코인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들었습니다. 저도. 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실상 고령화가 심한 나라들은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연금을 지급해야 되니까 앞으로 더 나은 투자 대상을 찾을 수밖에 없고 이제 그걸 비트코인을 발견한 것 같은데 네. 당연히 들어올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포트폴리오 상에 비트코인을 넣는 게 해칭으로도 좋지만 수익률만으로도 사실 저는 충분히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네. 자연스러운 이제 수순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본 연기금이 투자를 하면 이제 비슷한 규모나 또는 비슷한 성질을 갖고 있는 어떤 기관들에서 또 추가로 연쇄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떤 전통 자산가의 그 반대로 움직이는 그 어떤 해칭 측면에서도 그렇고 네. 이 자산 자체의 펀더멘털이 바뀌고 있고 공급이 제한적인 부분들 그리고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들을 캐치했다면 들어올 수밖에 없고 들어올 거라면 빨리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들어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규모가 꽤 되는데 그렇죠. 들어올 가능성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최근에 작년인가요? 코인베이스 투자했다라는 얘기는 들었었는데 네, 그 뉴스는 본 것 같아요. 네, 아직 뭐 비트코인 현물이나 현물 ETF에 투자한다는 얘기는 못 들었지만 이제 다른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령화가 일본보다 더 심한 나라잖아요. 네. 그래서 빠른 속도로 따라잡고 있는데 지금 이 많은 인구를 부양하려면 결국엔 더 나은 투자처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앞으로의 세상에서는 부동산이나 주식도 있겠지만 아마 신생 자산인 디지털 자산 비트코인이 될 수밖에 없고 시간의 문제지 선택을 할 거다 저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일본 연기금이나 우리나라 국민연금도 네. 비트코인 투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다 이렇게 네.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아무래도 투자 성과를 내야지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데 네. 기존의 전통 자산만으로는 아마 지금 이 노인 인구를 부양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2분기에 올해 2분기에 얼마 안 남았죠. 네. 4, 5, 6월 이게 2분기니까 네. 2분기에 홍콩 ETF 현물 ETF가 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된다는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네.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당연히 상장이 될 수밖에 없다, 승인 날 수밖에 없을 거다 생각하는데 물론 네. 그 시점이 5월이 될지 뭐 연말이 될지는 사실 확진할 수 없지만 네. 미국이라는 사실 원래 그 비트코인은 기본적으로 정부 화폐 그 반대점이 있기 때문에 네. 모든 국가가 이거를 반대를 해야 의미가 있거든요. 모든 나라에서 이거를 허용하지 않아야지만 사실은 정부 입장에서는 효과가 있는 건데 네. 미국이라는 가장 큰 나라가 먼저 배신을 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더 빨리 배신을 하는 나라가 이제 한마디로 현물 ETF를 승인하는 나라가 이익을 취하는 구조로 게임 룰이 바뀌었기 때문에 빨리 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현물 ETF가 빨리 나올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전통적인 이제 부동산에 자금이 많이 있고 네. 또 주식 시장으로도 자금 유입을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이것까지 허용하면은 아무래도 전통금융권이나 기득권 분들이 그거를 탐탁지 않게 생각할 것 같아요. 제 기준으로는. 그래서 빨리 허용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주식 시장에서 돈 빠져나가는 걸 우려해서 좀 네. 쉽진 않을 것 같다. 부동산이랑 주식 시장 두 개 다 자금이 빠져나가는 게 왜냐면 우리나라의 그 대부분의 이제 기성세대 자산이 부동산으로 이루어져 있고 그게 이제 자산 가치가 떨어지면 네. 실제로 은행들이랑 기업들이 연쇄적으로 부도 일어날 가능성이 아주 높거든요. 네. 그래서 물리적으로 그런 위협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신생자산에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검토를 좀 더 신중하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습니다. 많이 아쉽습니다. 네, 저도 좀 이게 2017년이나 18년도에 우리나라 비트코인 거래량이 많았었는데 그때 만약에 이 크립토 자산에 대해서 조금 더 이해도가 높은 리더가 그거를 좀 사람들에게 이제 설득을 하고 국가 정책으로서 어떻게 좀 키웠다면 아무래도 전 세계에 있는 크립토 부자들이나 크립토 인재들을 우리나라로 이렇게 유입시킬 수 있었을 텐데 네. 그 주도권을 빼앗긴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2024년 11월 5일에 미국 대선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미국 대선의 영향이 비트코인에 어떻게 될지. 우선은 기본적으로 선거가 있는 해에는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이 다 좋잖아요. 아무래도 뭐 기존에 정권을 잡고 있는 정부에서는 재집권을 하기 위해서 선심성 정책이나 아니면 그런 완화적인 통화 완화적인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고 그게 자연스럽게 이제 반복이 되면서 선거 때가 되면 항상 미국 주식도 좋았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네. 그 측면에서만 봤을 때도 이제 비트코인의 호재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 정부인 집권 여당인 이 바이든 정부도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했고 그리고 유력한 야당 후보인 이제 트럼프조차도 올해 초에
그 여러 인터뷰를 통해서 그 실제 미국 내에서 아프리카계 미국인들의 비트코인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그 외에 젊은 층 중심으로 비트코인의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나는 이걸 포용하고 달러랑 같이 갈 생각이다라고 공공연하게 여러 이제 채널 통해서 인터뷰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냥 이런 전반적인 것들이 다 호재로 작용할 것 같다. 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기대가 됩니다. 네. 봉현이 형은 이미 비트코인 수량이 꽤 많은 걸로 제가 들었거든요. 아, 네네. 앞으로 차후 매도 후에 그 네. 자금이 꽤 클 것 같은데 그걸 네. 어떻게 운영할지 계획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아,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막 네. 67개 이런 분들 앞에서는 사실 귀여운 그런 분들은 네. 아주 극소수니까. 네. 그냥 귀여운 수준이고 그냥 네. 또래에 비해서는 그래도 열심히 모았다. 그리고 제가 월급쟁이잖아요. 네. 직장인이다 보니까 그냥 직장인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많이 모았다라고 저도 생각은 하고 있는데요. 네. 이거는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8년 정도 뒤부터는 지금 저는 원래 제가 처음에 투자를 시작했을 때 네. 10년 동안은 자산을 모은다. 그러면서 제 실력을 키운다. 음. 그리고 두 번째 텀은 11년 차부터 20년 차까지는 자산을 팔지 않고 월급의 100%를 소비하면서 산다. 아, 원래 이런 계획이 있었었기 때문에 네. 2028년 정도가 되면 이제 하나씩 매도하면서 비트코인보다 더 가치가 많은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거기에 쓸 생각입니다. 비트코인보다 가치가 더 많은 건 뭐 어떤 걸까요? 아, 이제 뭐 가족을 이제 부양하거나 이제 가족 친구들과 좋은 시간을 보내는데 그런 걸 하나씩 팔면서 쓰면 충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의미를 만든다. 약간 그런 뜻일까요? 뭐 그런 것 같아요. 사실 비트코인이 너무 좋고 저도 공부를 하면 할수록 되게 많이 빠져들고 네. 그러긴 하는데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만약에 투자로 어느 정도 성과를 냈으면 네. 그거를 분명히 나누는 시간은 필요하다 생각하고요. 그 시간이 그렇게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해서 작년에 이제 책도 쓴 거고 주변에 알렸었고 지금도 늦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네. 비트코인 개인 지갑 영상이 봉현이 형 채널에 이렇게 좀 잘 소개가 잘 돼 있더라고요. 아, 네네네. 개인 지갑을 써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선 비트코인 보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비트코인을 거래소에서 매수하면 거래소에서 보관하거나 거래소 밖에 보관하거나 이렇게 두 가지 보관 방식만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금은방에서 금반지를 사면 그 금반지를 가지고 집에 오잖아요. 네. 네, 그거랑 같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비트코인이 네. 그 지갑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하드웨어로 들어오는 것은 사실 아니고 그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상에 존재하는데 네. 그 블록체인 상에 존재하는 비트코인을 옮길 수 있는 그 어떤 권한이 이제 그 기기에 저장이 되고 그 기기가 분실될 수도 있으니까 그 비밀번호를 사람이 기억하기 쉽게 24개의 단어로 바꿔서 이제 종이나 철판 같은 데 기록해가지고 네. 이렇게 준비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비트코인을 사실 많은 분들이 투자 수익이 높은 대상으로만 이제 바라보시는데 네. 뭐 실제로 사실 그 수익률을 뭐 단기로 비교하거나 장기로 비교했을 때 한 5년 정도로만 봐도 엔비디아가 사실 비트코인보다 더 수익률이 높은데 실제로 5년 전에 그 어떤 펀더멘탈을 봤을 때는 비트코인은 정말 위험 자산이고 엔비디아는 그래도 장기 성장성이 있는 자산이었잖아요. 네. 그런 걸 따졌을 때 저는 비트코인을 단지 수익률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장점이 많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장점을 사실은 온전히 활용하려면 어쩔 수 없이 거래소에 두기보다는 개인 지갑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럼 거래소에 보통 우리나라 분들은 업비트나 뭐 이런 거래소에 네. 제일 많이 보관하는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예, 거래소에 보관하는 거랑 네. 개인 지갑을 쓰는 거랑 네. 각각의 장단점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그 장단점을 말씀드리면 그냥 금은방에 금을 두고 영수증만 갖고 오는 거랑 네. 금을 집에 가져왔을 때 그 차이점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둔다면 일단 거래소를 신뢰해야 되는 그 문제가 하나 있는데요. 네. 둘 다 똑같이 이자를 안 주니까 신뢰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실제로 비트코인에 대한 보안을 공부해보면 제가 제 개인 지갑을 가지고 보관하는 방식이랑 네. 업비트가 하드 월렛을 가지고 보관하는 방식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수학적으로 만약에 이 보안에 대한 지식이 똑같다면 네. 업비트가 해킹당할 확률이랑 봉현이 형이 해킹당할 확률이 수학적으로 같아요. 네. 그러면 이자도 똑같이 안 주고 똑같이 그 해킹 가능성도 똑같다면 그러면은 사실 그 비트코인을 거래소에 둬야 될 이유가 사실 없다라고 일단 첫 번째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럼에도 이제 보안에 관련된 공부가 어려우니까 두시는 분들이 계시고 실제로 저도 우리나라 거래소는 그래도 다른 나라 거래소에 비하면 확실히 안전하다라고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네. 업비트든 비썸이든 제가 이제 관계자분들 통해서 이야기했을 때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고 있고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의 거래소가 당장 파산할 리스크는 없지만 네. 유사시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있습니다. 그 유사시라는 것이 뭐 전시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재해나 자연재해나 또는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해서 네.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당할 가능성이 있는데 당장은 없지만 장기적으로 있을 수 있는데 그때 거래소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온전히 저의 그 어떤 재산을 지켜주지 못할 수도 있다. 그래서 만약에 비트코인에 대한 보안에 대한 지식이 조금 올라와 있다면 거래소에 두는 것보다는 개인 지갑에 두는 게 여러 측면에서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차이가 없겠지만 유사시, 그러니까 전시 상황이나 특별한 상황이 있을 때 소유권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개인 지갑 같은 경우 그런 뜻이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유사시에는 분명히 개인 지갑에 있는 비트코인만이 더 가치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그 개인 지갑에서 개인 지갑으로 거래되는 비트코인의 가격이 김프에다가 또 프리미엄을 먹어서 김김프를 먹고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물론 이제 그게 아마 불법 수요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 측면이 있을 거긴 한데요. 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당장은 우리나라가 그런 위험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런 유사한 어떤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사실 전쟁이나 자연재해 아니어도 그 업비트 약관을 보면 그 정부의 행정명령에 의하거나 네. 아니면 전쟁이나 이런 화재나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 네. 또는 어떤 통신 장애 같은 걸로 인해서 그 업비트가 보관하고 있는 비트코인의 유실이 생겼는데 그때 우리가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손해가 입었다면 우리가 책임지지 않는다라고 그 사용자 약관에 써 있거든요. 업비트가 그럴 때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네, 우리가 노력을 했는데 노력을 한 걸 증명한다면 네. 그 자산 손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약관에 써 있고 저희가 가입할 때 안 읽어봐서 그렇지 다 동의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안 수준이 똑같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똑같이 이자를 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금은방에서 우리가 금을 사가지고 집에 가져와서 안전한 곳에 보관하듯이 네. 그렇게 비트코인도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수해가지고 안전하게 저희 집으로 제 개인 지갑으로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저처럼 좀 건망증도 심하고 취침맞고 뭐 잘 잃어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개인 지갑보다는 어떻게 보면 거래소가 안전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요. 이제 그 거래소에서 두는 것과 개인 지갑으로 옮기는 거의 차이가 네. 그 어떻게 보면 장점이 있지만 대신에 그거에 대한 책임도 온전히 나에게 있다. 네. 이 부분을 아셔야 돼가지고 저도 뭐 급하게 섣부르게 공부가 안 된 상태에서 옮기는 건 추천하지 않고요. 네. 충분히 공부를 해보시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시고 본인의 어떤 이 비트코인이라는 자산에 대한 투자 어떤 목적까지 한번 검토하셔가지고 의사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우리가 옵션이 있다는 건 알고 해야 되니까 그런 네. 측면에서 말씀드린 거였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업비트 같은 거래소에, 그러니까 해외 거래소는 잘 모르겠습니다. 업비트 같은 거래소에 코인이 있는데 내가 만약에 불의의 사고를 당해서 이렇게 사망하거나 갑자기 치매에 걸리거나 뭐 그렇게 해도 업비트에 있는 자산들은 상속이 다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개인 지갑에 있는 거는 내가 안 알려주고 죽으면 그냥 뭐 분실이거든요. 어떻게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찾을 수 없게 된다. 그런 점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포인트들을 다들 고민하고 각자만의 방식으로 리스크를 해칭해 놓는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저는 일부는 개인 지갑에 놓고 일부는 거래소에 놓고 저는 이렇게 좀 분산을 좀 시켜놨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진짜 전시 상황이 우리나라 또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나라니까 네. 전시 상황이 왔을 때 뭐 우리가 뭐 전 재산을 다 갖고 가진 않잖아요 원래. 네, 그럼요. 그럼 뭐 일부만 이렇게 뭐 비트코인 1개라던가 요 정도만 들고 갈 수 있게 해놓으면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개인 지갑을 쓸 때 제 개인적으로 가장 어려운 점이 네. 암호 문구를 관리하는 게 전 너무 어렵더라고요. 쉽지 않습니다. 네, 그 관리하시는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팁이 공개되는 순간 더 이상 사실 유효하지 않은 이제 조언이 될 수는 있는데 네. 그냥 뭐 간단하게 가볍게만 네. 말씀드리면 일단 절대로 클라우드에는 보관하시면 안 되고요. 네. 뭐 보관을 하시더라도 뭐 순서를 바꾼다거나 아니면 일부분만 네. 보관하신다거나 그런 식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집에 뭐 이렇게 좀 철판 같은 거 사가지고 이제 거기에 영어 단어로 이렇게 보관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런 식으로 좀 여러 곳에 분산할 수밖에 없다라고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거 말고는 가장 좋은 건 외우는 건데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사고가 나서 네. 또는 제가 건망증이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거 너무 까먹을 수 무서운 있기 것 때문에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충분히 이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여러 곳에 분산해서 보관하시는 거 말고는 사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갑 쓰는데 암호 문구도 있긴 있는데 사실 초보자들이 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은 맞습니다. 느낌이 있거든요. 네. 어디서 공부를 하면 좋을까요? 개인 지갑 사용법 같은 거를. 우선은 그 사실은 낯선 게 맞거든요. 낯설면 어려운 거니까 네. 어려운데요. 그 공부 관련해서는
제 채널 받기 네. 사실 이걸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제일 쉽게 설명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네. 그냥 뭐 제 채널에 오셔서 공부해도 좋으실 것 같고 뭐 제가 책에도 이제 비트코인을 어떻게 보관하는지 보관하고 이동하는 방법들도 그 다 설명을 해놨고 네. QR코드로 강의 형태로 제공을 하니까 그런 거 보시면서 여러 영상을 비교해 보시고 또 지갑도 회사마다 그 보관하는 방식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것도 한 번씩 보시면서 공부를 그냥 좀 꾸준히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네, 없을 것 저도 같습니다. 이게 봉현이 형 채널 보고 키스톤 3 프로인가요? 아, 네, 네네네네. 그거 사용 영상을 봤는데 되게 쉽게 설명을 좀 잘 해주셨어요. 그대로 이게 튜토리얼식으로 따라만 하면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더라고요. 네. 시간 엄청 많이 걸리셨을 것 같은데. 만드는 힘들었어요. 그리고 네. 지금 다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그게 좀 펌웨어가 업데이트되면서 이거 좀 달라졌어요? 좀 달라진 게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지갑 회사의 정책마다 솔직히 조금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네. 또 그 지갑 회사가 사용자의 편의성을 이제 어느 정도까지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보안의 정도도 조금씩 달라지거든요.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거의 지갑만 지금 한 12개 갖고 있어요. 많으시네요. 근데 이게 그 비트코인이 많아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지갑을 이제 새로 나온 것들 하나씩 써보고 비교하고 마지막에 최종 단계에서는 제가 지갑을 하나 만들었거든요. 인터넷에서 그 메모리 보드랑 이게 카메라 모듈 같은 거 사가지고 조립해가지고 네. 이제 오픈 소스로 만들어가지고 넣는 것까지 해봤는데 네. 이게 사실은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되게 하드코어 하시네요. 우선은 저도 너무 이제 궁금하다 보니까 각 네. 지갑 회사의 정책이랑 그 안에 이제 그 어떤 모듈이 제공하는 그리고 소프트웨어가 제공하는 것들 다 공부해 보니까 네. 더 나은 보안성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긴 했는데 그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아야 돼가지고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뭐 추천드릴 만한 것들은 이제 지갑이 이 에어갭 상태냐 아니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완전히 통신과 차단된 게 있고 어느 정도는 편의성 때문에 네. 통신 장비가 들어간 게 있어요. 네. 그 두 개 정도만 이제 차이점을 비교해 보시고 좀 유명한 것들 중에서 안전해 보이는 것들, 사용자 후기 많은 것들 고르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완전한 에어갭을 유지하는 게 아무래도 보안에는 더 좋겠죠? 100% 에어갭을 이제 유지하는 것이 사실 좋은데 이게 사람들이 보안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면 네. 지금 시점에 뭔가 완벽한 100점이 있으면 앞으로는 문제가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네. 실제로 그 해킹이라는 게 제가 기대되는 수익이 높으면 사실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그래서 그 해킹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서 사실상 보안 지식도 늘리고 보안 수준이 더 높은 걸 계속해서 이제 업데이트하고 공부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은 솔직히 좀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만 이게 공부를 해보면 어렵다기보단 낯설어서 어려운 거니까 공부를 꼭 하시면 좋겠다. 이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지만 개인이 이렇게 개인 지갑 쓰는 거랑 네. 업비트에 뭐 하드월렛에 이렇게 보관하는 거랑 네. 보안이 수준이 같잖아요. 네, 같습니다. 내가 해커라면 뭐 우리 같은 개인 지갑 털기보다는 네. 이런 거래소 지갑을 털 네. 것 같거든요. 맞습니다. 그럼 거래소에서 특별히 보안을 더 걸기 위해서 뭐 하는 게 없다는 건가요? 거래소에서 일하는 분들의 이제 증언을 간접적으로 들어보면 네. 보통은 이제 개인 지갑 하드월렛을 쓰는 데가 많고요. 그리고 본인들이 직접 이제 소프트웨어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네. 만드는 거나 만들어진 걸 쓰는 건 사실 같거든요. 그 같은 보안 수준이 같아가지고 네. 그런 거래소들은 이제 그 지갑을 한 개를 쓰는 게 아니라 세 개를 써가지고 이걸 이제 멀티 시그니처라고 하는데 네. 다중 서명 장치인 거죠. 그러니까 네. 세 개의 지갑으로 금고를 만들고 이 중에서 두 개가 있을 때만 열린다. 이런 식으로 좀 리스크를 분산하는 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네. 그건 또 개인이 똑같이 구현은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따지면 똑같은 수준이다. 보안 수준이. 그래서 다르지 않다. 요걸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을 놈 하나 없네요. 이제 우리나라 거래소는 상대적으로 믿을만 하지만 네. 앞으로 믿을만 하지 않게 될 수도 있고 그 우리 FTX 거래소 사태 때 봤듯이 네. 사실 그때도 결국에는 그 거래소가 운영진의 모럴 해저드가 있을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해외 거래소의 장기 보관은 개인적으로도 네. 추천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해외에는 누가 대부분 또 이렇게 중국인들이 대부분 CEO 하시던데 어떤 일이 있을지 몰라요. 왜 우리는 중국인을 절대 신뢰하지 못하잖아요. 네. 네, 그런데 함부로 법적으로 보호받기도 사실상 없고 네. 제도가 없고 또 일단은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뛰어가야 되는데 네, 해외는 뛰어가기가 어렵잖아요. 네, 그 맞죠. 업비트는 저희 사무실 가까우니까 뛰어가면 되는데 그래서 그런 것까지 고려했을 때 저도 네. 개인적으로는 해외 거래소보다는 국내 거래소 보관을 좀 추천하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개인 지갑 쓰기가 어려우면 국내 거래소에 보관하는 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만약에 이건 뭐 만약인데요. 전시 상황이다. 네네네. 근데 내가 다행히 개인 지갑에 1비트를 갖고 있었다. 네네. 그래서 뭐 이렇게 피난을 갔어요. 예를 들어 네. 미국으로 갔다고 칠게요. 네네. 그럼 그 1비트를 어떻게 꺼낼 수 있을까요?
뭐 일단 비트코인을 이제 P2P로 직접 비트코인 온체인상에서 송금을 해가지고 만나서 거래를 할 수도 있고, 네. 만약에 미국에 이제 은행 계좌가 개설이 가능하다면 코인베이스 가입을 하고 그다음에 은행 계좌를 연결하고 제 개인 지갑에 비트코인 보관 중인 거를 이제 코인베이스로 보내서 매도하고 달러를 출금할 수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럼 미국 계좌만 만들 수 있으면 가능한 거네요. 네, 계좌가 없어도 P2P로 이제 직거래가 가능하고요. 텔레그램 같은 건데 이게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제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핵심은 개인 지갑에 보관 중인 비트코인은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원하는 곳으로 옮길 수 있다. 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그 기기를 분실하셨다고 하더라도 그 암호키를 기억하고 있으면 미국 현지에서 휴대폰이든 아니면은 다른 기기를 또 구하셔가지고 그 암호키를 입력해가지고 비트코인의 접근 권한을 살릴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 그 기계가 없어도 뭐 보안적으로 문제가 있을 뿐이지 그냥 뭐 블루월렛 같은 거 받아가지고 암호키 넣으면 똑같이 살려지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그 기계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개인 지갑이면 예를 들어 뭐 키스톤 3 프로다. 네.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네, 줄 오해하시더라고요. 오해하시더라고요. 네. 그거는 단지 그 인터넷과 떨어져 있어도 만들어줄 수 있게 만드는 기계일 뿐인데.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어디 영상 보니까 안 쓰는 핸드폰 에어겟 만들어서도 막 쓰고 하더라고요.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 기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암호 문구가 핵심입니다. 맞습니다. 그거를 좀 잘 관리하는 게 핵심이고, 암호 문구를 내가 다 외우거나 하면은 미국이든 뭐 전 세계 어디를 갔든 다 찾을 수는 있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 그러면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데, 네네. 알트코인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네, 것 좋습니다. 같습니다. 네. 알트코인 중에서 누가 뭐래도 뭐 이더리움이 대장이잖아요. 네네. 이더리움을 투자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우선 제 포트폴리오를 먼저 말씀드리면 현재는 네. 사실 비트코인이 100%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오, 네. 그리고 이제 알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제 기업형 블록체인 사업 검토를 했던 이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스마트 컨트랙을 구현하고 있는 메인넷에 대한 이해도가 아주 없지는 않다, 이 정도로 먼저 말씀드리고 이야기 드리면, 네. 우선 이더리움은 사실 스마트 컨트랙이 구현 가능한 네트워크 중에서는 가장 탈중앙화되어 있는 것이 맞거든요. 탈중앙의 정도가 이제 비트코인보다는 사실 중앙화되어 있지만 그 다른 스마트 컨트랙 네트워크보다는 이제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도 이더리움이 지금보다 뭐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라고는 생각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최근에 이제 미국 쪽에서는 RWA라고 해서 네. 리얼 월드 에셋이라고 해가지고 네네. 이제 전통 자산을 이 토큰으로 만들어가지고 거래하는 것들이 지금 주목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전통 자산을 가지고 토큰을 만들려면 우리가 퍼블릭 네트워크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그게 가능한 게 이더리움이나 아발란체나 뭐 솔라나 이런 네. 것들이 있는데, 그 세 개 다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고, 또 특히나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물 ETF에 대한 어떤 아직 그 호재가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보다 가격은 오를 수 있고, 그 말씀드린 스마트 컨트랙이 구현 가능한 네트워크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탈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알트코인을 투자하신다면 저도 이더리움을 최우선 순위로 두는 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더리움하고 대항마라고 지금 많이 떠오르고 있는 네네. 솔라나 투자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솔직히 제가 솔라나 투자에 조언을 드릴 만큼 많이 하는 건 아니라서 되게 말씀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요. 네. 우선 솔라나가 제 기억으로도 이더리움 네트워크보다는 더 자주 멈추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좀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뭐가 더 좋다 나쁘다, 사실 솔라나도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어떤 스마트 컨트랙 구현 네트워크가 더 경쟁력이 있을지를 각자 판단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이거는 미래에 그런 RWA나 아니면 STO라고 해서 증권형 토큰 증권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그거를 이제 발행하는 발행처가 어떤 네트워크를 더 이제 신뢰하고 선호할지를 지금 시점에서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업비트의 자회사인 람다 256 뭐 이런 담당자분들도 만나 뵙고, 네. 뭐 그 외에도 블록체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는 국내에는 이제 아이콘 루프라고 사실 좀 유명한 게 있는데 네. 지금 아마 이름이 바뀌었을 거예요. 거기 대표님이랑도 제가 블록체인 인프라 구축 관련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 있는데, 그 분들도 일단은 리스크 측면에서, 수익률 말고 리스크 측면에서 봤을 때 낮은 거는 이더리움이 가장 낫다, 뭐 이렇게 저는 결론 내렸습니다. 그분들의 주장은 아니고 이제 그분들과 이야기 나눈 후에 제가 내린 결론은 이 스마트 컨트랙이 구현 가능한 네트워크 중에서는 이더리움이 그래도 가능성이 가장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하는데, 뭐 어떻게 될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최근 뉴스 보니까 블랙락의 그 레리 핑크가 네. 이더리움에서 구축할 거라고 이렇게 네네. 뉴스가 있더라고요. 네.
블랙락이 아무래도 좀 선도해 나가지 않을까요? 네, 그리고 이 블록체인 기반 기술이라는 게 사실은 기술 자체는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누구나 그 소스코드 복제해서 만들 수 있는데 이 생태계를 구성할 수 있냐 없냐. 그래서 실제로 시장을 선점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네. 그래서 그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것들도 이더리움 네트워크 위에서는 먼저 발행했고 그 뒤에 나머지 네트워크에서 발행을 하는데 네. 그 메인 네트워크의 안정성이 중요한데 어쨌든 그 스마트 컨트랙트가 가능한 네트워크 중에서는 이더리움이 가장 탈중앙화되어 있고 분산화되어 있고 또 안정성도 검증이 됐으니까 저한테 이제 만약에 물어본다면 네. 저는 알트코인 투자를 하지 않지만 이제 이더리움이 가장 안전하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네. 보통 투자자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이더나 솔라나는 이미 너무 올랐다. 네네네. 나는 막 10배, 100배 벌어야 되는데 언제 그렇게 버냐. 이런 네네. 생각에 좀 잡코인이라고 우리가 흔히 네네네. 얘기하는데 밈코인. 네, 뭐 AI 계열 코인이나 밈코인들 최근에 좀 많이 테마성으로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네네네. 그런 코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제 저희 회사에서 AI 소프트웨어를 활용해가지고 기업의 생산성을 올리는 것들을 검토하고 이제 네. 사업 기획을 하고 있는데요. 네. 실제로 그 각 AI 코인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잘 모르지만 네. 그 각 프로젝트들이 주장하는 것들이 얼마만큼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에 따라서 그게 장기적으로 뭐 지속할 수 있을지 없을지 뭐 판단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개인적으로는 AI 밈코인에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AI 관련된 종목이나 주식에 투자를 하는 게 수익률은 당연히 더 낮을 수 있지만 아직도 전 여전히 이 AI 섹터가 특히 AI 소프트웨어 쪽 섹터가 저는 여전히 저평가되어 있다 생각해가지고 투자를 그렇게 방향을 바꿔보시는 건 좋을 것 같고 네. 만약에 그냥 단순히 수익률 게임을 하고 싶으신 거라면 제가 조언을 드리기에는 너무 아는 게 없어서 조심스러워가지고 요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AI 그 하드웨어 쪽은 엔비디아가 강세인데 네네. 소프트웨어는 어떤 주식이 좋을까요? 그러면 그 인공지능 관련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베이스 레이어에 반도체가 있고요. 네. 그 위에는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반도체가 있고 그 위에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이거를 이제 모델링을 하고 데이터를 연결해주고 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이제 미국 쪽에 있어요. 미국 네. 쪽에 있고 뭐 여러 가지 언급을 하자면 이제 미국의 팔란티어, 그다음에 몽고디비나 뭐 아니면 그 외에도 사실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네. 상장이 안 됐지만 데이터 브릭스도 있고 이제 프랑스에는 데이터 이쿠라는 회사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솔루션들 중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그리고 시가총액이 높은 거 중심으로 그리고 네. 실제로 실적이 나오고 있는 거 중심으로 찾아보시면 저는 여전히 이 섹터를 장기적으로 봤을 때 AI 밈코인보다는 오히려 물론 수익률은 낮을 수 있어요. 낮을 네. 수 있지만 네.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민코인이나 AI 코인 뭐 이런 데 투자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AI 소프트 기업에 투자해라. 저 같은 경우는 제가 그런 밈코인이나 알트코인 투자로 사실 성공한 경험보다는 실패한 경험이 더 많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걸 재미로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말리지 않겠지만 네. 정말 중요한 정말 피 같은 돈을 피 같은 돈으로 하신다면은 말리고 싶습니다. 네. 네. 저도 좀 말리고 싶긴 합니다.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네. 알트코인 매수 매도는 언제 하면 좋을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알트코인을 제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전 다 팔고 이제 비트코인으로 바꿨기 때문에 네. 뭔가 매수 매도 시점을 알려드리는 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런 여러 가지 실제 프로젝트들이 이제 론칭을 하고 그게 실제로 구현되는 그 과정을 좀 지켜보면서 그 초창기에 차라리 투자를 해서 네. 그 변동성을 상방의 변동성을 최대한 가져가는 게 좋지 이미 너무 많이 오른 알트코인에 이제 들어가는 것 자체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좀 추천하지 않아가지고 그 스택스 코인에 좀 투자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네. 스택스 코인에 대해서 좀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선은 제가 스택스 코인을 정말 작은 금액으로 투자를 했기 때문에 뭔가 여기서 언급했다가 혹시나 시그널을 잘못 받아들이셔가지고 네. 매수를 하실까 걱정이 돼서 우선 말씀드리면 네. 저는 그 스택스라는 이 알트코인을 유일하게 제가 투자했던 알트코인이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사실은 이미 다 매도가 완료된 상태고요. 엑시트를 한 상태군요. 매도해서 비트코인으로 다 바꾼 상태고요. 제가 이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졌었던 건 네. 사실 비트코인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네. 할 수 없어서 그걸 가지고 파이낸싱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돕는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의 뭐 여자친구다 이런 컨셉을 가지고 비트코인 맥시멀리스트가 만든 프로젝트라서 처음에 호기심을 갖고 네. 이제 저도 투자를 정말 소액이었어요. 그냥 0.5% 정도 비중으로 투자를 했는데 네.
그게 단기간에 10배가 오르면서 오. 이제 금액이 꽤 커졌고 제가 봤을 때는 이 프로젝트가 더 오를 수도 있지만 지금 중요한 업데이트들이 있거든요. 네. 이 스택스 체인의 어떤 속도를 올리는 것과 보안성을 올리고 그 이후에 이제 비트코인을 담보로 여러 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파이낸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 프로젝트들이 이제 구현될 거라고 하기 직전인데 실현될 거라고 하기 직전인데 네. 저는 그 기대감이 있을 때 다 팔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업에서 블록체인 인프라도 검토를 했었고 이게 쉽게 말하면 그 혹시 WBTC 아세요? 랩BTC라고 잘 몰라요. 원래 그 비트코인을 그냥 두고 보관만 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이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위에 올려가지고 이 WBTC라는 토큰을 발행해서 네. 그걸 가지고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뭐 투자도 하고 대출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다가 나중에 그걸 다시 가지고 오면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비트코인 네트워크에 보내준다. 근데 여기에 이제 이 프로젝트의 최대 단점 중에 하나가 그 중간에 비트고라는 어떤 회사를 거쳐야 되거든요. 이제 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네트워크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이 비트코인을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올리려면 이 중간에 중개자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스택스가 그걸 똑같이 하겠다는 건데 스택스는 그 중개자가 없이 하겠다요. 네. 그러면 이 스택스 네트워크의 어떤 보안성이나 이 노드를 믿어야 되는데 제가 스택스 밋업도 실제로 참석을 했고 네. 스택스 개발자 문입도 실제로 만났거든요. 오. 그 한국에 왔을 때 찾아가서 이제 행사도 듣고 했는데 그때 들었을 때 당시로는 이게 스택스 투자자분들한테 혹시 또 잘못 시간을 전달되면 안 되긴 하지만 네. 노드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충분하지 않아가지고 제 느낌에는 노드가 뭐 최소 한 5천 개나 뭐 이렇게 비트코인처럼 10,000개가 넘어야 네. 이게 탈중앙화가 구현됐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았었고 그래서 이건 잘못하다가는 네. 체인이 멈출 수도 있고 뭐 해킹당할 우려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장기적으로 가치를 저장한다라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수익률 말고 네. 만약에 제 소중한 노동의 가치, 이 현금을 어딘가에 한 곳에만 저장해야 된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뭐 사이드 체인이나 뭐 다른 스마트 컨트랙 프로젝트보다는 비트코인에 저장하는 게 맞다라는 결론을 내려서 애초에 투자 금액도 작았고 네. 작은 금액이 커진 상태에서도 이게 더 잘 될 수 있지만 제 소신이 이쪽으로 기울었기 때문에 다 네. 매도하고 비트코인으로 지금은 100%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두 다리 쭉 뻗고 잘 수 있는 투자를 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인 것 같은데요. 네. 만약에 현재까지 코인 투자를 해본 적이 없고 네. 이제 한 3천만 원 정도 여윳돈 3천만 원이 있어서 네. 이걸로 코인 투자를 이제부터 시작하려고 한다. 네네네. 그런 분들께 조언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비트코인이 장기간 오를 자산은 맞지만 네. 저는 개인이 유의미한 투자 성과를 내려면 좀 빨리 투자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솔직히 지금도 그렇게 사실 뭐 이렇게 이른 투자는 아니다라고 물론 이제 길게 보면 이르지만 네. 그래도 좀 더 빨리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가지고 3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하시면 그냥 지금 바로 3천만 원을 매수해서 풀매수. 네 바로 매수해가지고 네. 그냥 한 5년에서 뭐 10년 정도 들고 간다라는 마음으로 왜냐면 처음부터 20년 들고 가세요 이러면 너무 와닿지가 않으니까 네네. 네, 그냥 3천만 원 매수하셔가지고 개인 지갑이든 아니면 업비트에 잘 보관을 하시고 만약에 여유자금이 더 생기면 0.3만큼 더 산다는 생각으로 그리고 그 0.6 비트코인은 0.5 정도라고 할게요. 0.5 비트코인은 10년 20년 뒤에 노후 자금으로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네. 정말 훌륭한 투자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노후 자금으로 한 20년 가져간다고 쳤을 때 네. 몇 개 정도 있으면 충분할까요? 지금 0.5개 비트코인이 5천만 원이고 이거를 이제 비과세로 20% 연봉리로 굴리면 네. 대략 아마 20억이 넘는 금액일 거예요. 근데 그 금액이 사실 그 시절에 이제 화폐 가치가 어떻게 될지 예측은 안 되지만 네. 제가 봤을 때 이 금액이면 한 개인 또는 가정이 그래도 돈 때문에 위험한 선택을 하는 건 피할 수 있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기준으로도 사실 자영업을 하는데 네. 작은 커피 전문점만 열어도 뭐 1억 가까운 돈이 들거든요. 네.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0.5개 비트코인을 매수해서 안전하게 보관하시고 그거를 이제 정말 미래로 보내서 그때 사용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또 은퇴자금, 퇴직금 받아서 네네. 비트코인 투자하는 것도 많이 고민하시더라고요. 네네네. 그러니까 만약에 한 65세에 은퇴했는데 여유 자금이 한 5억 정도 있다. 네네네. 그럼 비트코인을 좀 사는 게 좋을까요? 뭐 만약에 당장 매도하지 않고 버티실 자신이 있으시다면 네. 저는 당연히 뭐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은 드리는데 네. 그게 저도 직접 해보니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음. 그러니까 저도 뭐 지금에서야 이렇게 편하게 말하지만 진짜 많이 힘들었었어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참 가격이 떨어진 것도 힘들었고
힘들었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이제 또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게 되게 힘들었었거든요. 그러셨을 것 같아요. 저는 확신이 있어서 계속 매수하는데 네. 이제 그분들은 너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만약에 본인이 뭐 나이랑 무관하게 만 3년에서 만 5년 정도를 매도 없이 버틸 수 있다라고 하시면 저는 뭐 지금 매수해도 된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은퇴 자금이라는 게 사실 현금 흐름이 끊기는 게 가장 두려운 것 같아요. 비트코인의 제가 생각해 가장 큰 단점이 현금 흐름이 나오진 않는다는 맞습니다. 거거든요. 그러니까 은행 예금이나 뭐 채권에만 넣어놔도 한 3%, 5% 이렇게 수익이 계속 나오지만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는 이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없는 상태로 만약에 은퇴 자금이 5억인데 그걸 5억을 다 비트코인을 산다. 그러면 지금 생각은 5년 동안 가져가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네. 그 중간에 등락이 워낙 크잖아요. 큽니다. 네, 그럼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내가 이거 그냥 내가 미쳤지 하고 다 팔아버릴 수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대부분 그렇게 해서 돈을 못 벌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말 오히려 오비트를 다 사는 것보다 한 개 정도만 오래 가져가는 게 현실적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팔지 않을 자신이 있으면 이제 사라고 하는데 대부분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네, 처음에 살 때는 야심차게 사지만 사람이 가격이 흔들리니까 너무 힘들어요. 네, 가격이 막상 떨어지면 더 사야 되잖아요, 사실. 네. 근데 팔게 되거든요. 안 돼요, 잘. 네, 그러니까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라는 책을 쓰셨는데 네. 책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제가 작년에 이제 집필한 나는 월급날 비트코인을 산다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부정적인 한국 사람들의 편견을 깨고 싶어가지고 네. 정말 쉬운 언어로 가상자산 업계와 무관한 사람의 언어로 누구나 읽으면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쓴 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정말 쉽더라고요. 네, 일부러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사실 처음에는 원래 조금 비트코인 중급자용으로 썼었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비트코인이 진짜 필요한 사람들은 이제 대다수의 한국 사람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방향을 바꿔서 이제 제 적립식 투자 관련된 이야기도 썼고 그런 식으로 좀 쉽게 풀어냈습니다. 네, 쉽게 너무 잘 써주셔서 저도 아주 잘 봤습니다. 네. 봉현이 형이 지금은 그래도 젊은 나이에 좀 비트코인도 많이 모으고 웬만큼 부를 이루었는데 네네. 어린 시절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어린 시절이라고 뭔가 표현하기는 좀 어렵고 저도 이제 대학생 때는 사실 다른 또래 친구들과 동일하게 이제 네. 좋은 회사를 다니면 이제 뭔가 인생이 다 풀린다 이런 사실 저희는 그런 대기업 입사 뭐 이런 거요. 네, 이제 대기업 들어가면 이제 풀린다라고 해서 저도 학창 시절에는 똑같이 보냈고 네. 이제 회사를 들어왔는데 생각했던 것보다는 이제 물론 이제 뭐 좋은 점도 많았지만 그 급여를 받고 또 가처분 소득만 가지고 그대로 예적금을 굴렸을 때 부모님 도움 없이 뭔가 서울에서 이렇게 좀 남부럽지 않게 사는 거, 그러니까 남들만큼 사는 것도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제 투자를 왜냐면 제가 직장인이다 보니까 다른 걸 할 수가 없다 보니까 그리고 네. 가진 기술이나 어떤 역량도 부족했어가지고 생각을 못 해봤었고 그러면서 투자를 이제 하다 보니까 주식도 접하게 되고 이제 비트코인까지 접하게 되고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그 어떤 부자가 된다라는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네. 우선은 제가 받은 그 월급의 구매력이 녹아내리는 게 이제 학생 때는 돈을 안 받으니까 벌지 않으니까 잘 몰랐는데 직장인이 돼서 그걸 느끼고 나서부터는 투자는 선택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는데 그럼 네.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 그런 좀 고민을 하면서 저도 신입사원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투자하면서 정말 힘드셨을 때가 많았을 것 같아요. 네, 계속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경험들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저도 이제 10년 넘게 직장 생활을 하고 있고 투자도 뭐 그에 준하게 투기도 했고 투자도 했는데 그 네. 기간이 거의 일치하거든요. 직장 생활이랑. 그래서 네. 그 투자를 하는 게 사실 누가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하는데 하지만 저는 진짜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지금까지 뭐 제가 흔히 말하는 경제적 자유를 이룰 정도의 부자도 아니고 그냥 또래보다 조금 더 이제 자산이 있는 정도고 네. 제가 자부심을 갖는 건 부모님의 도움 없이 그냥 정말 제 힘으로 이제 해냈다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 사실 저도 이제 뭐 나름의 자부심을 갖고 있는데 네. 투자가 정말 어려워요. 정말 어렵고 그래서 또 공부도 많이 필요하고 솔직히 지금 돌아보면 그 10년 동안 투자를 하는 것도 중요한데 차라리 좀 세상에 더 가치 있는 일을 찾아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돈을 더 많이 벌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사실 좀 들긴 들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그 투자라는 게 진짜 쉽지 않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충분히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드시 해야 된다. 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네. 그럼 향후에는 좀 사업을 좀 하고 싶으신가요?
당장은 사실 뭔가 구체적으로 뭐 계획한 건 없지만 네.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세상에 필요한 서비스를 찾고 그거를 제공하고 정당한 이제 보상을 받으면서 네. 장기적으로 운영하다 보면 분명히 이게 다 사업화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가지고 네. 장기적으로는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그런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어느 쪽 분야 사업을 하고 싶으세요? 우선 제가 이제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이제 뭐 교육 쪽으로 사업을 할 수 있다면 하고 싶고 네. 그 외에도 제가 이제 회사에서 이 생성형 AI 같은 걸 활용해가지고 챗봇을 만들고 이런 것들을 실제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네. 관련해서도 비즈니스가 있다면 한번 수요를 찾아보고 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AI 챗봇 솔루션을 제공해주는 사업인가요? 그런 걸 기획해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 사실 아이디어를 지금 네. 구체적으로 정한 게 아니어가지고 네. 뭔가 이렇게 뭐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그냥 그 시점마다 세상에 필요로 한 어떤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그거를 가지고 사업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막연한 생각 정도 갖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투자가 앞으로도 순조롭게 너무 잘 돼서 네. 5년 후에 한 순자산이 한 100억 정도가 된다. 네. 그러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근데 저도 대표님이랑 비슷하게 그 네. 뭔가 소비로 인해서 만족을 크게 느끼는 스타일이 아니다 보니까 네. 아마 만약에 순자산이 뭐 흔히 말하는 100억 이렇게 네. 되면 그때는 조금 더 이제 수익을 추구하기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는 일들에 네. 더 이제 관심을 갖고 투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지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나름 뭐 기부도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면서 또 사회에서 많이 받은 거 저도 미약하지만 좀 보태려고 노력하고 있어가지고 네. 100억 넘으면 그런 쪽으로도 좀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상에 어떤 식으로 그럼 기여하고 싶으세요? 이걸 뭐 사업으로 기여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냥 네. 물리적인 어떤 봉사를 통해서 기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냥 세상의 어떤 제 주변의 커뮤니티, 그 넓게는 진짜 국가의 뭐 이로운 방향으로, 그게 네. 뭐 경제적인 이득이든 네. 정서적인 이득인지 뭐 어떤 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구체화해서 말씀드리긴 솔직히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런 식으로 어쨌든 고민하고 저와 커뮤니티와 크게 보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꾸준히 뭔가를 고민하다 보면 뭐 답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능 기부하고 그러니까 세상에 뭐 좀 효익을 제공하는 그런 맞습니다. 일을 하며 살고 싶다. 네네네. 맞습니다. 아주 좋은 방향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먹고 마시는 욕구가 충족이 되면 네. 그 상위 단계 이제 어떤 자아실현 같은 걸 추구하게 될 텐데 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되게 감사드리고요. 네. 끝으로 성정길 채널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제가 직장인이라 이렇게 얼굴을 가렸는데도 불구하고 네. 또 믿어주시고 신뢰해주시고 또 초대해주시고 들어주신 대표님이랑 또 구독자분들께 감사 인사드리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떤 신생 자산의 어떤 투자 기회는 사실 일생일 때 한 번 오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뭐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사실 제가 태어났을 때는 이미 다 비싸 있었고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자연스럽게 더 수요가 많아질 비트코인에 눈을 돌리게 됐는데 네. 이 비트코인이 지금 원화 기준으로 1억 가 있지만 아직 저는 여전히 초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네. 여러분들께서도 대표님이랑 또 저랑 같이 공부 많이 하면서 이 자산에 확신을 갖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신생 자산을 많이 모으는 게 네. 결과적으로는 저는 국가의 부가 늘어나는 사회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맞는 말씀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좀 글로벌로 일본이 예전에 잘 나갔을 때 해외 부동산 많이 샀듯이 이 글로벌로 유동성을 언제든지 확보할 수 있는 네. 비트코인을 많이 모으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 주의 사회랑 커뮤니티 더 나아가서는 국가에 도움이 되는 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고 포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모으시길 바란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모으는 게 애국하는 길일 수도 있는 거예요, 사실. 맞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부국을 만든 대한민국이 되면 그거는 우리 나라의 미래 가치에도 상당히 좋은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이런 35살 청년도 열심히 많이 모았는데 어른들도 힘을 합쳐서 너무 수익률에 좌우되지 말고 너무 투자 자산으로만 간주하지 말고 이렇게 모으고 지켜나가는 불리는 과정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